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원들의 사사로운 담소 건축사담 5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회차는 법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시고 원래 신문편찬위원회 한 분 더 나오셔야 되는데 법 이야기 나오니까 어렵다고 법제위원회에서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 소개는 각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제위원회 위원 강철규 건축사라고 합니다. 저는 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재직 중이고요. 저희는 뭐 작은 건물들 많이 설계해요. 큰 거 해봐야 뭐 20층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좀 합니다. 사무실이 강남에 있어가지고 고향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법제위원회 위원장 양옥경입니다. 저는 강진구 소재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서울시 일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일들을 병행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준호입니다. 저는 본협회 법제위원부터 시작해서 본협회 법제위원장, 법제전문위원을 거쳐서 현재 올해는 서울건축사회 부회장으로서 법제위원회 책임이사로 있습니다. 90년에 면허를 따서 91년도부터 사무실을 개설했고요. 현재는 노원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 연설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편하게. 아니, 원래 글쎄 말씀도 말이에요. 약간 아니, 이렇게 원래도 워낙 엄절을 톤이 좋고 정확하게 목소리가 하시니까. 좋으셔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네. 저는 사실 이제 법제위원회 활동 궁금한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일선 건축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불편한 법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법제위원회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법은 어떤 게 있는지. 사실 뭐 지금 코로나 이게 네.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활동이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내용을 다룬 건 아니고 법제처에서 이제 법 개정을 하기 전에 그 유관 부서들의 이제 의견을 물을 때 보통은 이제 국토부가 이런 법을 그 규칙이나 네. 그런 것들은 바꾸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본협으로 내려오면 본협에서 이제 시도회에 협조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검토를 세 번 하고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료로만 서로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서 의견을 이제 드리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법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검토를 해달라고 그러면 조금 그런 게 모여지기가 어렵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툭툭툭툭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좀 실질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걸러지더라고요. 본협의 법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시도건축사의 법제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떤 법에 대한 것을 입법하거나 개정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항상 법이 되거나 법을 개정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만 계속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데 보통은 이제 국토부에서 이러이러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주민 의견에 대한 청취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 청취를 듣거든요. 그 기간이 사실은 좀 짧아요. 각자의 처한 입장에 따른 그 법 개정의 의견이 다를 텐데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본협회에서도 법제 담당 부회장, 이사, 법제위원장, 위원들께서만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꼴이에요. 전체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없다. 없죠. 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저는 거죠. 저 건축사들과 건축사들의 SNS의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이 법이 잘못됐다, 이 법이 잘못됐다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누가 하냐는 거죠. 안 하죠. 아무도 안 하잖아요. 불평불만만 하는 거죠. 네, 불평불만만 하고 우리 건축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상당히 개인적이라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개인적이고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져 개인적이다 보니까 잘못된 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이런 단체 건축사 협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게 불합리하다 이야기하고 그게 바뀌는데 1년이 걸리더라도 국토부하고 가서 싸우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답답해하고 불편해하면 자기도 그 활동을 해라 이거죠. 자기도 시간을 내서 네. 활동을 해라 이거죠. 네, 네. SNS에
비평만 하지 말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네. 이걸 결국 쫓아가서는 계속 쫓아만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제도 자체가 저는 국회든 국토부랑 얘기를 해서 국내 방식은 솔직히 규제 일변도의 법 네. 규제거든요. 이거를 건축사들한테 큰 틀만 정해주고 너희들이 책임져. 그 세부적인 것들은 뭐 규제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법제도와 이제 해외 법제도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 법제도는 이제 너무 그게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쫓아가기도 버겁고 이게 불만만 얘기하고 아무도 쫓아가려는 사람도 없고 아예 법의 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좀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하지만 네. 국토부도 네. 그렇게 자율적으로 이제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에 대한 것들은 뭐 전적으로 그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 요구를 해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많을 거예요. 저는 약간 높아심도 다른데요. 그렇고. 저는 네. 건축은 법과 제도 안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맞습니다. 무조건. 어차피 건축이 네. 공공적인 네. 어차피 타인과에 대한 간섭을 상대로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예술 활동과는 또 다른 것이니까 그것이 공공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에서 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조정자 역할에서는 사실 타율에 의해서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조금은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건축사들이 법 제도 안에 놀고 있기 때문에 법에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책임은 엄청 강화되고 일이 너무 많아지고 법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법제위원회 말고 다 같이 가서 시위라도 할 수 있는 뭐 시위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집단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 네. 건축법은 네. 사실 건축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건축주가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렇죠. 건축물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자는 아니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자율성에 두게 되면 어떤 쪽이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이게 분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인허가를 받고 이런 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짜 법이 첨두에 있는 요 사실 하나 가지고 이제 허가권자와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이 과연 이 첨두에 있는 이 요만한 거 하나까지 이제 규제를 해야 되냐라는 그 의문이 들어서 이제 안 가요. 그 공무원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 예.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공무원이 문제일 수도 예,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이제 법이 이제 그렇게 자꾸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는 게 과연 아니, 근데 맞나라는 의문. 이제 저희 지금 한참 허가를 많이 하고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법 바뀌는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법은 사실은 포괄적인 개념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려면 시행령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발동을 걸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해서 장관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시를 하거나 해서 아주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것. 그것을 정하는 과정에서 건축사가 약간 홀대시되고 건축사가 약간 더 구석으로 몰아서 건축사를 궁핍하게 만들고 또 곤란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향이 있는 것만 저희는 사실은 견제를 하거나 해서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법 중에 건축 법 중에 요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거를 적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서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데 근데 이 실무자 간에 예, 글로 써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구 20몇 개 지금 저 서울시에 있는 구에 서랍 안에 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우리는 그렇게 한대요. 우리 구는 그렇게 해석한대. 맞아요. 알려주지 이게 더 않아요. 문제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그렇게 해석하냐 물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근데 해석한다고. 공개적으로도 보여달라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내규에 한다고. 있다 이렇게 내규에 이야기하는.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불합리하거든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어서 공무원들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애매하면 허가권자가 사실은 국토부에다가 관원으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허가 행위를 할 때 보면 다 민원으로 질의 회신을 받아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왕왕 있고. 대부분 그래서 국토부도 사실은 지난번에 그 법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부터도 들은 얘기인데 질의 회신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해요. 건축산업진흥법. 네네 건축산업진흥법이고 건축산업진흥법 그 관련해서 이거는 죽어도 싫다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예, 영향 있는 건축사 문제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예, 예. 바꾸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오히려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법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영향 있는 건축사의 범주에 들어가시나 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현상 설계를 해서 당선을 네, 네. 시켜가지고 네.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근데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이용이라는 거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악용하는 분들도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이죠 단지.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 조건을 만들어서 네. 저희가 설계한 거를 이제 저희가 감리를 볼 수 어, 있는 그럼 조건을 네, 만들어서 그거- 쓰고 네, 있는데 네, 네. 근데 문제는 그 제도 자체의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건축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은 어쨌든 정부에서 그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건축사로 됐는데 거기서 건축사를 또 구분하고. 이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네, 네. 아 그렇게 저는 이거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네. 누누이 말하거든요. 맞습니다. 역량 있는 건축사와 그렇지 않은 건축사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고 부적합한 용어를 네, 네. 아주 서슴없이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말도 안 이거는 되는 용어 일이거든요.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걸려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좀 오기 전에 좀 물어봤거든요. 네네.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지역에 이제 요즘은 지역에 내려가서 설계 잘하는 분이 많으니까 네. 다 이제 전 30대 현상 설계 막 의욕적으로 하고 이런 분들 많으니까 선배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을 좀 대줄 테니까 내 이름만 좀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아예 자기 그 공동 참여자로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현상 설계에 네, 현상 설계. 인벌브 해달라? 근데 실제로 그분은 현상 설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고 거의 집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시공 위주로 하고. 그래가지고 돈 대줄 테니까 해라 하고 자기가 그 타이틀을 따면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감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건축사 한 명이 감리를 40개를 태생이 네, 네. 사실은 잘못돼 있어요. 태생이 좀 그러니까 잘못- 국토부의 조직을 보면 건축정책관 밑에 건축정책과, 녹색 건축과, 건축문화정책과, 건축안전과 이렇게 그걸 어떻게 다 있거든요. 외우고 계세요? 아니 오늘 적어왔죠. 아, 그런데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것은 사실은 신진 건축사, 뭐 젊은 건축사들에 대한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건설산업진흥법의 문화정책과가 주관해서 그 법을 입법화하고 거기에 대한 페이버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진흥법에 보면 그렇게 선정된 건축사 그룹, 나도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그 네이밍이 잘못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특정 집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새로 창업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법이 거기에 분명히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감리제도, 건축법은 아까 얘기한 건축정책과가 다루고 있는 법인데요. 그 건축감리제도에 건축문화정책과에서 만든 그러한 그 그룹의 집단의 페이버를 이쪽에다 제공하겠다고 여기다 갖다 끼워놓은 거잖아요. 그것부터 잘못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에서 그 사람들을 지능하는 지능책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현상설계를 당선된 사람은 그 당선자의 감리에 대한 것 말고도 그 상에 대한 것들을 더 풍부하게 다른 것들로 제공을 해주든지 아니면 또 현상설계에 대해서 또 가점을 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공을 해서 계속 그런 걸 진흥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탕은 다른 쪽에 있는 법에다가 사탕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태생이 잘못된 거죠. 제가 들은 것도 있었어요. 역량 있는 건축사 조건을 수용하신 분이 아는 건축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너 설계 인허가 넣을 때 나도 같이 들어가자. 그러면 내가 감리를 볼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생기니까 아,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예. 새로운 법에 대한 부작용이 용도에 대한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신조어들이 많았죠. 옛날부터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뭐 아파트형 공장, 지금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래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용어들 도대체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다가도 조금은 건의를 드리는 것이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국토부에서도 뭐 주거 정책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다를 테니까 라이브 또 오피스.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는 뭐 중소기업 뭐 이런 진흥에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뭐 준주택, 주택법에 의해서 준주택이라는 용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용어 정의로 나와 있지 건축법상의 용도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건축법- 공동주택이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어디 있어요. 건축법상에 없는 용도를 쓰는 거를 좀. 그러니까 쉽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생활용 파생시킨 숙박시설이 거죠. 문제가 되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가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게 부작용이 많은 것이 생활용 숙박시설은 발코니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발코니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차장에 의해서 완화 조건이 됐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 오피스텔로 가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협화음들이 네. 단서 조건으로 달고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하지만 너무 부작용이 많은 거죠. 이거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뭐가 고쳐져야 되냐면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어서 네.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한 건축 제한이 풀어져야 되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좀 긍정적인 네. 모습이 보여진 건 뭐냐면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거의 10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건축주들도 그래요. 제가 만나는 기대 심리가 있죠 이미 하더라고. 야, 그 저번에도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주겠지? 네. 건축주들이 전화 와서 그거 언제 안 돼?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강철규 건축사님은 어쩌세요? 의견이 저는 특별건축법 이거- 양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은? 아니요, 그런 거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성화에 관한 법률 제가 국회 진술인이었어요. 예. 내가 양성화에 관한 법률을 네. 특별법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 의견자의 진술위원이었고요. 예. 아우리에 있는 박사님은 찬성 의견의 진술인이셨어요. 80년대 초부터 해서 5차례 정도의 양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어요. 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한 번씩 선심성으로 해서 예. 특별법 한시적으로 해서 40만여 채에서 다 제거하고 지금 한 뭐 6만인가 8만인가 뭐 얼마 정도 남았대요. 양성화를 다 해주고 그러고도 이제 잔존하고 있는데 또 그거를 이제 누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특별법을 이제 입법화해달라고 한 국회의원분들이 계세요. 연명해서. 지금요? 근데 작년에 그것을 이제 안 된다는 쪽으로 진술을 해서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죠. 예. 근데 이제 왜 그랬었냐면 그 이행 강제금에 대한 것이 종전에는 5번 부과하고는 부과를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계속 그게 부과를- 개정이 돼서 네. 계속 부과를 하니까 스스로 또 그거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도 있고 부동산 쪽이나 이런 데에는 공공연하게 이 특별법 양성화 될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얼마 조금 있으면 되니까 이행강제금보다는 수익이 더 많다고 하면 조금은 그냥 불법을 저질러도 되겠지 하는 그런 둔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이제 진술을 했죠 가서. 근데 아까 얘기한 그 건축 안전과라는 데서 입법을 해서 네. 건설안전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요. 네. 그 건설안전특별법이 되면 그거는 사실은 안전사고가 나면 건축주, 시공사, 잡혀가는 거, 그 예, 건축사 잡혀가는 거. 설계자까지 처벌에 대한 조항이 엄격하고 네. 아주 상당히 무겁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가설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설계자가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건축은 가설 구조물이라는 것이 이제 했어요. 동바리, 비계 이런 것들인데 그건 국토부에서 기준이 다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아예 설계 도면화돼야 된다. 시방서까지. 진짜 그 말이 안 되죠. 네, 왜 그러냐면 시공자의 재량이라는 것이 뭐 그런 얘기 했죠. 전등을 하나 달라 그래도 리프트로 해서 올라가서 금방 갈아 끼는 사람도 있고 틀비계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만드는 사람, 갈아 끼는 사람도 있고 설치를 하는 사람 중에 그러면 틀비계 공사비를 다 넣어야 되고 아니면 장비로 하면 장비에 대한 대여료만 해서 그 내역서에 산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천차만별이거든. 그걸 설계자가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약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단체 우리 협회에 가입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가협회든 세건협이든 저희 협회든 일시 단결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근데 냈어요. 이게 제가 이 법 보고 그 생각했어요. 건축사를 많이 뽑는 이유가 책임지고 잡아놓을 사람을 많이 만드나 보다. 느꼈던 이유가 이 법 보고. 재물이 필요했군요. 네. 재물이. 무시무시한 처벌만 하겠다는. 그게 보고 진짜 쇼킹한 내용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무슨 생각을 낙상 사고가 했는가? 발생했을 때 네. 관비자 책임이고 이- 설계자 책임이고. 인부가 낙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설계자가 책임을 네. 져야 된다. 네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본 것 중에 방화창 네, 방화창 네. 저도. 이게 조금 네, 네, 어쨌든 취지는 이해는 하나 네, 네. 현실성이 너무나 이렇게 좀 결여된 그런 법인 것 같아요. 대지 인접된 네, 2.5m 네, 내에 네, 있는 네. 뭐 다가구
뭐 네, 높이 그러니까. 얼마 이상. 그러니까 뭐 거의 정확하게. 다 망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층 이상의 건축물 네. 이러면 요즘 3층 이상 안 짓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네. 허가를 앞두고 있는 건물이 방화창이 적용해야 된다고 네. 해서 이쪽 대지경계 인접에 그 국내에 방화창을 제대로 성능 인정받은 데도 많이 있지가 않고 없어요. 한 군데 찾았어요. 네, 아니 한 그래서 군데 찾아가지고 2월 그거- 네. 22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게 그래요? 네. 방화창은 요거 자체는 문제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이게 범죄 예방 설계랑 소방관 진입창이랑 그렇죠. 아, 거기 뭐 상충되는 상충되는 거죠. 네. 건축 안 맞아. 난간으로 안 맞아, 안 맞아. 겹치면 안 맞았더라고요. 모순이 생기니까 맞아요. 이거를 과연 정부에서는 이거를 따져보고서 이거를 맞아요, 맞아요. 넣어놨는지 요거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정부에서 그런 걸 부서가 다 놓으면 달라서 그래요. 예. 요거는 안전과, 네. 요거는 소방청. 발코니 확창, 예. 소방관 진입창, 예. 그다음에 에너지렉 설계 기준, 예. 그다음에 뭐 지금 그 무슨 창이죠? 자체의 무슨 방화창 창이죠? 네, 기준. 방화창 기준. 건축 난간 높이 이거를 그 적용하니까 짬뽕이 난간 높이 이게 그런 안 거를 맞는 우리가 거예요. 사실은 걸러줘야 돼. 전문가 집단. 아니 네. 그러기도 하지만 아까 메인 부서인 건축 정책과가 네. 그 각과의 그 요구 사항들을 조금은 네.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 것도 네. 있어요. 네. 저번 주인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네. 서울시 우리 건축사회에서 책자 배포됐더라고요 사무실에. 아, 네, 네, 네. 그 인허가 절차, 해체, 네. 뭐 감리, 네. 그다음에 굉장히 세세하게 서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주더라고. 그래서 요거 딱 보고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야 이제 구청에서 뭔 소리 하면 요거 지켜야 된다고 들고 가자. 너그 내규 있듯이 우리는 이거 서울시 뭐 규약이 있다. 이거 들고 가서 네. 싸우면 되겠다. 요것만 보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뭔가 통일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좋았어요. 얘기 나오면 이제 가설계 얘기도 나올 수 있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젊은 건축사들이 네. 그건 이제 일단 비즈니스니까 네. 가설계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네. 그 상황에 따른 거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시행사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네. 이제 갓 개업하는 데 가서 좋은 아, 일이 그래요? 좀- 그거 네. 굉장히 위험한 건데 사실은 사업성이 금방 차이가 나고 갓 개업한 건축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시행사들은 그거예요. 이게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무상 둘째 문제고요. 자기 말대로 해줄 수 있는 돈 안 되는 사람을 이 찾는 거예요. 도면이 있어야 네. 아, 금융사를 만나고 뭐를 하는데 아,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 제가 만나보니까 공짜 그렇더라고요. 서류를 필요로 하는 아. 거네요. 돈이 안 들어가는 서류가 필요한데 네, 돈이 안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자기 하던 사람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개업하는 건축사들을 네. 이렇게 만나서 일회성으로 한번 시켜보고 내가 또 이런 딴 사람한테 사람이다. 또 네. 시켜보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의 특징 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다 이러면서 어쨌든 참 우리 건축계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브라이어텐 네, 전체적으로 거예요. 건축사들이 네. 나는 법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러니까 건축법만 해석하면 되지. 네. 소송은 안 걸릴 거다라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계약서부터 해야 되고, 잘 써야 계약서도 된다는 잘 게 써야 이제 되고. 제일 문제고요. 네, 요즘 특히- 소규모 건설사도 네. 건설에 대해서 뭐 회사의 전체 사세가 아주 작더라도 법무팀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건축주하고의 분쟁이 많이 일어날 때 공사비에 대한 증액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소송이 네. 소송까지 갈 거를 대비해서 근거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또 옆에서 법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홍보하면 저희 그 건축사 협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에서 체감리 지원 및 회원 지원센터가 있어서 안에 이름 생각하는데 이거 이름 네네. 보내가지고 똑바로 이거 자막으로 나가는데 네. 세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줍니다. 각 전문가들이 우리 건축사들이 어려워하는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협회로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이건 좀 홍보를 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성과마다 설계를 할 때 계획 설계부터 뭐 기본 설계, 실 설계까지 성과물에 대한 것들은 항상 이메일로 해서라도 계속 던져서 그 이메일에 대한 것에 근거가 다 남겨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소송을 했는데 변호사가 딱 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발언 그다음에 또 대화에서 못 나눴던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다. 뭐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모르겠고 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남은 숙제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정도의 겨를도 없었어요. 저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를 만큼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지나쳐가서 네. 그냥 저는 다른 특별히 더 이 바람이 있다기보다 저는 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유튜브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구나. 우리 저 신문편찬위원회에 박형근 저는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게. 네. 법제위원회 인원이 엄청 많아져야 된다. 근데 10명으로 네. 제한이 돼 있는 거 아시죠? 그걸 바꿔서라도 네. 그리고 많은 이 건축사들이 법제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네. SNS에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여기 나와서 활동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국토부 가서 싸우고 하는 노력까지 해주십사. 네, 좋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제위원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수동적인 법제에 대한 것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법제의 활동을 하고자 하려면 인원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 인원수 대비 또 건축사회의 직원도 조금은 더 충원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바라옵건데 이제 본협회나 서울건축사회가 협회 활동은 2011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면 20년 동안 협회가 뭐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또 대형 사무실 사람들 지금 뭐 보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협회는 전혀 나의 뭐 비즈니스나 뭐 생존이나 이런 거하고는 여기는 내가 기댈 때도 모르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나는 혼자서 고군분투해도 된다. 내가 생존력이 있다 없다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법제 구성도 규모별로 대형 사무실, 중규모 사무실, 조그만 사무실 아니면 1인 건축사 이렇게 맞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각계의 대변할 수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야 조금 더 회원의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좀 바람이죠. 저는 이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 올해 하셨잖아요. 올해 처음 법제위원회를 해봤는데 이 활동을 하는 거는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 또래나 저보다 좀 어린 연배인 건축사들이 이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협회 활동. 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것도 하고 하는 건데 그분들은 지금 당장 직원들 월급 나가는 문제 이런 거 하는데 이게 협회 활동을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하라고 독려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협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으셔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협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뭐 결국은 이제 그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여유가 있어서 뭐 다른 활동들도 하는. 근데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바깥에서 보면 뭐 협회가 뭐 하냐 하는데 진짜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 보면 뭐 하는 건 뭐냐 그러고 그 직접 와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맞습니다. 자기 시간 많이 쪼개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협회 활동을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하고만 모이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 게 건축의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건축사당 5회차 저 법제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는 건축사 세 분, 부회장님, 위원장님, 그다음에 위원으로 활동하신 건축사분과 이야기 나눴는데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저쪽 보고 같이 이쪽 보고 같이 할까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하고 인사.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